모처럼이 야외 나와서 그림 그리니까요. 정말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취미백선 김병찬입니다. 그동안 스튜디오에서만 인사를 쭉 드리다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청계산 기슭 의일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전원적인 풍경이 참 이 봄날 햇빛에 아주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이런 주말 아침에 이런 좋은 풍경과 벗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자연을 자기 마음속에 옮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취미백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면서 자세히 그림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진행을 해줄 홍영숙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처럼 밖에 나오니까 좋죠? 네, 늘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살다가요. 이렇게 탁 트인 자연으로 나와서 나무와 꽃과 네. 따뜻한 햇살 좀 보십시오. 거기다가 싱그러운 바람 내음까지 맡으니까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고요. 더더구나 아름다운 그림까지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런 자연들을 각 그 그림 화폭에 다르게 더 각각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홍영숙 아나운서는 그림 좀 그래요? 이 부분에선 좀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저 그림을 네. 잘 못 그립니다. 그렇지만 좀 간혹은 어떤 것을 그려보고 싶을 때는 있죠. 네. 오늘 여기서 계속 그림 그릴 텐데 이제 이따 네. 주홍색 물감을 많이 쓰세요. 그럼 네. 물감 떨어져도 옷 안 버릴 테니까. 네. 네. 근데 말이죠. 이 그림은요. 타고나는 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노래도 계속 부르면은 좀 이렇게 늘듯이 네. 그림도 아까 그 화가 선생님 말 들으니까 자꾸 그리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오늘 아침 그 그림의 기초 단계부터 차곡차곡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구상과 구도를 끝내고 한 지금 30분 전부터 화폭에다 이제 채색을 시작했는데요. 자, 열심히 그리고 계신데 혹시 방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어느 곳을 많이 찾아가세요? 밖으로 다니시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풍경 많이 찾으실 텐데. 북한산을 좀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은 글쎄요, 아이들 학교 가는 있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 가지고 네. 나오면 좋겠죠.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국민학교 애들이라든가 이제 학교 들어간 부모들은 젊고 그런 생활 여가를 이용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참 좋겠죠. 자, 지금 그리고 저쪽에서 또 남자분도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잠깐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네. 모자를 좀 벗어 주시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훨씬 얼굴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리는 거예요? 예, 물레방앗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채화로 또 물레방아를 그리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역시 또 수채화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수채화만 하십니까? 예, 판화도 하고 수채화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수채에 전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뭐 판화도 하고 그 정도 하면은 미술 꽤 오래 하셨나 봐요. 예, 조금 했다 그래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림을 전문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이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주식회사 신영 판촉과에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면서 지금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나면 그림을 그리시는 거군요. 예,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더 어려울 텐데 그 바쁜 직장 생활 쪽에서 그림 그리려면은 아무래도 직업인이니까 그 디스플레이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 도시에서 책이나 그런 거를 보다가 자연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일단 제 직업 자체가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이 계통이니까 자연이 없으면은 디자인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뭐 하시는 일과 이 취미 생활이 연관이 된다니까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 그림을 취미로 하면은 글쎄요, 바쁜 직장 생활에 쫓기는 분들께 어떤 게 좋겠습니까? 첫째는 지금 이 회색 도시에서 자연하고 대화한다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는 자기 수양이고 뭐 요즘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뭐 도 닦는다 그러나요?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로 나오는 것만 해도 좋은데요. 야외에 나와서 자연을 바라보고 또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실례자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58년 35세입니다. 아주 젊어 보이세요. 결혼하셨습니까? 예, 8년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셨죠? 예, 이렇게 오늘 그림 그리기 함께하면서요. 야외에서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또 자세한 그 그림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 그리기가 모두 끝나면요. 화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품평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또 이 화가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나마 잘 됐다고 뽑았던 그런 그림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시상식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요. 그림을 가르쳐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미백선에서 초대 작가 몇 분을 모셨습니다. 홍영숙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모두 자연을 화폭에 담느라 무척 열심들이신데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더욱 숙달되고 능숙한 솜씨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저희가 모신 초대 작가분들이신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뵈면서 작품 설명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박상윤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 색깔이 무척 예쁘네요. 좀 추상적인 느낌도 들고요. 선생님께서는 수채화만 쭉 그려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채화의 매력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수채화라는 것은 네. 유화에 비해서 좀 맑고 투명하고요. 네. 우리 가을 하늘 날씨와 똑같은 기분을 주고 네. 한국인 기질에 딱 맞는 네.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계속 유화보다도 제가 수채화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전 궁금하거든요. 주로 어떤 소재로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래서 소재의 제한은 그렇게 두지를 않고 네.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실내에서는 뭐 정물이나 인물 네. 그리고 또 야외에 이렇게 한적하게 나올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풍경도 하고 근데 단 이제 제 자신의 그림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그럴까 그건 좀 유치한 감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자연의 그 대상을 네. 일단 참고로 할 뿐이지 그대로 묘사하는 방법은 안 쓰고 있어요. 그 제 느낌대로 붓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한편의 그 수필을 쓰듯이 자유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수채 화가로서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도움 말씀을 간단하게 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기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주어진 그 사물은 그대로 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일단 그 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그 그리고자 하는 분들의 그 느낌이 가장 좋게 닿는 부분 그거를 주제를 조금 더 돋보이게 크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리고 그 주제를 그리고 나서 여타의 그 부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가령 근경, 중경, 원경, 하늘 그 순서 4단계 순서에 의해서 차분히 실력껏 그냥 표현만 한다면은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법이 무척 특이한 그림 같은데요. 그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기법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일단은 다른 그 작가분들이 그리시는 그 붓의 사용보다도 일단은 물을 많이 흥건히 적셔가지고요 번짐의 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주어진 그 물체의 그 미적인 감각을 지가 재창조한다는 그 뜻에서 내 나름대로 느낌을 갖다가 내 자신화시켜서 소화를 시켰을 그림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색감에 주어진다 하는 그 뜻은 문제는 그 자연 그대로의 색상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흑백에 가까운 그런 색상이지만은 조금 불구스름한 거는 아주 빨간 걸로 강조를 하고 노랗다 싶은 그 색상 주로 삼원색을 지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용산 그 신계동 원효로 쪽에요. 거기 새벽에 가서 그렸어요. 근데 네 새벽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다가 나중에 정리는 이제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렸지만은 그때 얼뜻 지나다가 느낌이 좋아가지고 장소를 봐뒀던 데를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린 거죠. 그 저쪽에 있는 작품은 야외 스케치를 그 봄에 나갔습니다. 그 북한산 초입에 가가지고 사실 그 앞에 있는 그 저 건물은 저런 형태만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산의 그 봄 기운에 너무 흙이 돋다 보니까 아래는 저 분위기에 맞는 그 물체를 내 나름대로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산 초입에 저런 집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자신 나름대로의 저 분위기에 걸맞는 그 상황을 전개시키느라고 조금 새로 꾸미다시피 한 겁니다. 네, 정말 화사한 봄 느낌이네요. 이따가 작품 평가회 때도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수채화만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박광식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이 지금 어디죠? 이 그림은 요 청계산 동편에 있는 요 이 근처죠. 이 마을의 한 봄날에 소재를 잡아서 그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청계산 그림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주로 자연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십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 색깔을 보니까 무척 밝거든요. 이렇게 밝은 색을 좋아하시나 보죠? 그래서요
제 대체적인 그림의 색깔은 이렇지는 않은데요. 네. 이날따라 봄날의 그 따스한 햇빛이랄까, 네. 복사꽃이랄까, 네. 또 이 항아리에 얹혀 있는 네. 빛이 아름다워서 네. 그날은 좀 흥겹게 네. 그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쪽은 또 가을빛이 나고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을 연출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의 초대 작가 모셨는데요. 이상덕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림을 보니까요. 전 잘 모르긴 하지만 저쪽 박상윤 선생님 그림은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비해서 선생님 그림은 좀 정돈됐달까요? 구상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원래 여기 야외 수채화 지도를 하기 전에는 주로 도시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미국서 그림을 좀 그리다 와서 그 도시가 멋있어서 항상 도시를 쫓아다니는데 야외 수채에 나오면서 야외가 좋아서 또 야외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꾸 붓이 정돈되고 색이 맑아지고 해서 또 좀 다른 수채화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늘 실내에서만 그림을 그리다가요. 오늘 처음 야외로 나와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야외 풍경화 이렇게 그려라 하는 초보자 지침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은 자리 선정입니다. 자리를 처음에 야외 나오면은 우선 야외에 흥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죄 집어넣고 싶고 넓게 그리고 싶고 다 그리고 싶고 이래서 전부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선은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소재를 단순하게 잡고 바싹 가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가장 편안한 자리. 소재는 그림은 무엇을 그리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리를 잡을 때 너무 뒤에 뭐 개울장이 있어서 뒤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자리를 잡는다거나 또 뭐 꽉 맥혀서 앞뒤를 움직이지 못하게 옆에 벽이 있다거나 하면은 우선 그리면서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바싹 이 젤 앞에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림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림 그리는 자세가 편안하게 앞뒤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선택이 첫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 계절 탓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데 아무리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여름 같은데 떼약볕에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있으면 실증이 나기 때문에 그림 완성을 잘 못합니다. 일단 그런 때는 좋은 그늘 편안한 자리를 택해야 되고 겨울 같은 때는 또 양지 바른 쪽에서 바람이 덜 부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특히 수채화이기 때문에 편안한 자리가 첫째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첫째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은 자기 그림에 자기 도취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20분쯤 그림을 그리고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서 뭐 담배 피시는 분이면 담배도 피고 또 음료수 마실 분은 음료도 하나 마시고 일단 그림을 떠나야 됩니다. 한 20분쯤 30분쯤에서 떠나서 냉철한 한 5분쯤 있다가 냉철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그림을 그리는 그렇게 해야 자기 그림을 자기가 다시 한번 판단하고 또 재구성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면도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네.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군요. 예, 현장 강의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바위도 보이고요, 또 나무 그리고 굽이치는 시냇물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좀 안정된 톤의 편안한 느낌, 또 이렇게 금방 다가오는 느낌의 그림이거든요.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임흥빈 선생님도 저희가 모신 초대 작가십니다. 지금 초보자들을 위해서 현장 강의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임흥빈 선생님. 예,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재료의 문제에서 종이, 그다음에 물감, 그다음에 연필, 그 외에 팔레트 등등이겠죠. 제일 먼저 종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종이는 일반 펄프지와 달리 목면이라고 해서 우리 런닝사스 같은 면화를 잘게 부숴서 뜰채로 떠서 만든 것이 수채화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영구성도 있고 색깔도 잘 먹어 들어가고 물감의 그 사이사이에 잘 파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이 종이를 한번 찢어 볼게요. 이게 종이 찢을 때 이렇게 결이 없죠. 결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알아보려면은 종이를 사서 물감을 한번 찍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결이 있는지 없는지. 종이에다 물칠을 하고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물감을 한번 턱 떨어뜨려 보면 이것이 가로 세로로 잘 번져나가죠. 지금 이런 정도면은 전문가 용어로서 또는 수채화로서 아주 적당합니다. 수채화지로는 전문가용이나 초보자용이나 관계가 없어요. 다 똑같죠. 요것은 같은 기법으로 했는데 물감의 차이 때문에 요것은 잘 번졌고 잘 번지는 물감, 이건 잘 번지지 않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큰 붓을 가지고 물칠을 전부 물칠을 한번 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해서 3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종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종이는 잘 번지고 어떤 종이는 잘 번지지 않고 그런 종이에 대한 특성은 각자가 탐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감으로 넘어가겠어요. 물감은 만든 것이 안료에다 잘 번지라고 하는 수균제라는 거 하고 안료 가루가 종이에 잘 묻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접착제를 넣습니다. 그 접착제가 아라비아 고무 또는 꿀 또는 녹말, 전분 그런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감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물감도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튜브형이죠. 케이크형 또는 접시에 들었다고 그래서 접시형 또는 고체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편리성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 이것은 팔레트가 들고 휴대용으로 주머니에 놓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스케치 여행을 떠날 때 상당히 좋지만은 우리가 야외에서 정작 그 분위기라든가 어떤 직관 같은 것을 제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많습니다. 큰 붓이 들어가지 않고 물감도 또 깊이감 있게 나오지 않고 나중에는 뿌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만 전문가용이라도. 팔레트 좀 줄까요? 이 팔레트에 물감을 이렇게 짜서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째로 물감을 푸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풀어서 채색을 할 때 상당히 얇게 들어갑니다. 잘 안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마르고 또 칠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색깔끼리 엉키지 못하고 거무죽죽하게 되죠. 이 물감의 세기론에서는 많이 합하면 합할수록 검정 쪽으로 가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확인해야 될 것은, 특히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은 항상 팔레트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다. 이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물감에 그러면 팔레트를 깨끗이 했다. 그럼 새 팔레트를 샀다. 그 다음엔 어떻게 짭니까? 어떤 순서로 짜야 옳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팔레트의 순서와 여기 도표에 있는 순서와는 지금 같습니다. 이 크기. 근데 물감을 따뜻한 색 또는 옐로우 오렌지 쪽을 이쪽으로 놨고 이쪽에 중성색, 이쪽에 청색, 중간에 빨간색 계열을 놨습니다. 이 물감 이름을 한번 보면은 전부 지금 불행스럽게도 우리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공통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망색, 귤색, 풀색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수채화 물감에서는 비교적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아이보리 블랙이라는 거 하면은 이 말 자체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아이보리라는 것은 상아죠. 코끼리 어금니 그것을 잘게 먼저 연소를 시키고 태우고 불완전 연소라고 하죠.
이 연기 나지 않게 태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 아이보리 블랙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상아를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돼지, 소, 개, 뼈다구로 해는데 옛날부터 그 이름이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아이보리 블랙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다 비밀이 있어요. 하나를 더 알아볼까요? 번트 시에나, 이것은 이탈리아의 시에나 지방에 있는 흙을 땅에서 그냥 파갖고 잘게 빻고 그 다음에 번트, 이 번트라는 말은 태우다죠. 불을 태워서 뻘겋게 만들어서 이 안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다 물론 아라비아고 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리세린 그런 게 들어가죠. 이 로시에나는, 로는 이 영어로 날것, 태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우지 않았을 땐 이렇고 태운 건 이렇다. 이건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가루를 가지고 이 알코올 램프에서 불을 한번 태워봤어요. 색이 변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수분에 철분과 물과 합했을 때 그 물 성분이 날아가고 철분만 여기 남기 때문이죠. 더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붓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대개 몇 가지 종류면 되죠. 이 붓 중에서 가장 좋은 붓은 만주, 북한, 시베리아 찬 데서 서식하는 단비, 쪽제비인데 쪽제비보다 상당히 좀 큽니다. 사진으로서 볼 때. 만주를 못 갔다 와서. 그래서 그것의 꼬리털, 그 쪽제비 꼬리털, 밍크 꼬리털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당히 고가인데 그 고가인 이유는 이 붓의 사용법으로 볼 때 붓을 고를 때 물을 이렇게 칠하고 적당히 한 다음에 딱 뿌려봤을 때 이렇게 잘 꼬부라지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채화지, 목면지에 가장 어울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꼬부라진다고 해서 나쁜 건 결코 아닌 게 수채화는 세워서도 그릴 수 있고 눕혀서도 그릴 수 있으니까 눕혀서 그릴 땐 또 이것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단비, 좀 세게,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붓을 이 종이에다가 댔을 때 물감을 강하게 종이에다가 접착해서 밀듯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붓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그럼 선생님 작은 붓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큰 붓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렇게 큰 붓까지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 대략 이 정도 크기, 이게 1인치 그러니까 한 25mm, 2.5cm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큰 붓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이 평필, 이런 걸 평필이라고 합니다. 평필요. 넙죽한 붓, 평필. 그 다음에 끝이 뾰족한 이분 요런 말고요. 평필, 네,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요런 환필, 둥근 붓, 이 정도면은 됩니다. 네, 요 순서가.
대개 작은 붓으로 또는 이렇게 둥근 붓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예. 흔히 그냥 붓 한 자루만 가지고 끝내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예. 이런 거 하나로만 충분히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평필로 네. 강하게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이 편합니다. 자기의 이 개발하면서 붓도 함께 개발되는 거죠. 예. 언제나 이 비싼 것만은 좋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자기가 자꾸 개발하되 저는 이렇게 국산 평필을 상당히 많이 권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림하면요, 이 특수한 분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노래나 뭐 그밖에 스포츠 취미는 쉽게 접근하면서요, 그림만큼은 뭐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예.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림을 야외에 나와서 수채화를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 집에 있는 어떤 잡지 같은 걸 뜯으면은 큰 그림이 있죠. 뭐 사람 얼굴 같은 거 예.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놔서요. 사람 얼굴을 뒤집어 놓고 한번 바라보면은 네. 상당히 쉽게 보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예. 아이들 때는 이 다리가랭이 사이로 뒤를 내려다보고 그러죠. 네, 2살, 그렇죠. 3살짜리. 그 세상을 예.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그랬죠. 그럼 아이 때는 바로 보나 세로 보나 자유로운데 네. 우리는 어찌된 게 학교 다니고 나이 먹다 보면은 아. 거꾸로 된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군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네. 예. 그래서 거꾸로 놓고 그림을 거꾸로 놓고 시작을 하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이거는 장담합니다. 네. 다만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가는 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림의 세계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역시 자기의 창작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그런 얘기도 되겠군요. 네, 뭐 자신감이란 말도 어렵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 미술하시는 화가분들 보면요, 되게 선생님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른 분은 모르겠고 이 나오면은 이 네. 야외니까 눈을 좀 햇빛을 가려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돼서 시내에서도 쓰고 다니게 돼요. 아. 뭐 저만 해도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이렇게 촉수가 높습니다만. 아, 더우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걸 네. 쓰는 것이 직사광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네. 편한 거죠. 이 미술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자연을 버텨서 그러신지 억지로 꾸미는 걸 참 싫어하시는군요.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미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바로 그림의 미술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전부터 아까 정명재 씨가요, 저쪽 어린이들 사이에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이 정명재 씨 그림 솜씨 오랜만에 한번 다시 볼까요? 정명재 씨. 네, 취미백선 오늘은 우리 그림 그리는 수채화 그림 그리기 해가지고 야외로 많은 가족과 그리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 자리를 함께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처럼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오래간만에 그리니까 그림이 잘 안 돼요. 조금 쑥스러운데 그림을 한번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그린 건데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그 어린이들이 더 멋진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한 명 한 명 만나서요 그림도 보고 어린이하고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맨 앞에 이쪽에 어린이가 네 지금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린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요. 네, 그 수채화 그리기 힘들죠? 네, 네 지금 어디 그리고 있어요? 아 저쪽에 있는 걸 그리고 있군요. 네, 야. 이 색칠을 갖다 이제 이 뒤에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부터 그리면 뒤에 색칠할 때 어떻게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예쁘게 그리세요. 네, 그림 그리려고 열중해서 아주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조용히 얘기해야 돼. 야, 이쪽에 우리 남학생 어린이 아주 그림 벌써 컬러가 아주 씩씩하고 용감해 보입니다. 네,
이야, 지금 여기 뭐 캔티지에 그린 것보다는 요 파레트에 여기 그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 이거는 무슨 작품 같아요 여기. 예? 네. 직접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 자기도 모르게 만든 거죠? 네. 네. 요 그림은 지금 어딜 그리고 있어요? 저 앞산 풍경. 야, 이 자동차도 그리고 그랬는데, 네, 하나하나 그리세요. 그림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미술 선생님. 아, 선생님한테요? 네. 네. 그러면 야외로 다 그림 그리러 많이 나와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요. 네, 야외 나오니까 좋죠? 네. 네, 열심히 그리세요. 네. 자, 우리 이쪽 어린이, 이야, 이쪽 어린이는 아주 자동차도 많이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카메라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죠? 그저 카메라맨 아저씨 얼굴도 그리세요. 예? 잘생겼으니까 멋있게 안 보여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한번 멋있게 그리세요. 네? 자, 그림은 언제부터 했어요? 그림이요? 네. 7살 때서부터요. 7살 때부터.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요? 9살. 네, 아 2년 동안에 그림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저 자동차도 그리고, 야, 잘 그렸어요. 네. 자, 이쪽의 어린이는 아직도 그 대생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스케치를 안 끝내고 있는데, 아, 이 스케치 자체가 아주 좋네요. 네. 아, 스케치 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개월 됐는데. 10개월 됐어요. 아, 요거 지금 그린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0분, 1시간? 1시간. 1시간 정도? 야, 1시간 정도.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그리면 1시간 정도 됐는데 요거밖에 못 그렸습니다. 아, 일일이 명암천에 딱 가면서 그리려는 거죠, 지금. 저 지금 그림 갖고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개성 있는 그림이래요? 네. 아, 여기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그림 그리니까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저는 야외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그림은 안 그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 자연 자체도 좋은데 이 자연을 화폭에다가 다 담아갖고 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저 어린이 누구? 애기 한 명인가요? 둘인데요. 여기 우리 작은 애, 큰 애요. 아, 어린이가 아주 두 명이 왔네, 애기가.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아, 이거 어느 학교 누구예요? 강동국민학교 양진이에요. 아, 강동국민학교 양진이 어린이. 네, 그림 그린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이요. 3년이요. 엄마도 평소에 그림 많이 그리세요, 그럼? 네. 네, 아, 그러세요. 그림 그리니까 그림 안 그릴 때고 그릴 때고 뭐가 달라졌어요? 차이점이? 그림 안 그릴 때는요. 그렇게 미술 점수도 좋지 않고 그랬는데요. 그림 그리고 나니까 미술 점수도 좋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엄마는 이 그림을 갖다 원래 하셨어요? 아니요,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 어린이 함께 학원도 다니시고 야외도 많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가족끼리 네. 야외 스케치 많이 다니십시오. 예. 네, 날씨도 좋은데. 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면요, 이 사람의 그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또 보는 관찰력이나 모든 게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어린이들이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우리 저쪽에 또 화가 선생님도 와 계시고 아주 상당히 좋은 이 그림 자체, 여기 모인 자체가 아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자, 김병찬 씨 나와주세요. 정명재 씨 뭐 그림 솜씨야 다 알려진 사실이죠. 자, 정명재 씨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명재 씨와 함께했던 어린이들 아주 밝은 그런 좋아하는 표정이었는데요. 지금 어린이들의 그 진지하게 그림 그린 표정을 보니까 역시 그림 그린다는 취미는 참 인간의 정서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갖게 합니다. 자,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참들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그때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보내드리는 취미 백선, 이 시간에 보통 사람 별난 취미 그런 순서가 있죠. 이 별난 취미 보통 사람 코너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요, 그림을 그리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비를 찾아서 쫓아다니시는 김정환 씨의 세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볼트 제작소를 경영하고 있는 올해 46의 김정환 씨. 그의 직업과는 관계없이 김정환 씨는 산과 들에서 또는 복잡한 도심 속 공원에서 꽃을 찾아 날아든 나비를 채집하는 나비 수집가입니다. 김정환 씨가 수집한 나비 표본은 국내산 260여 종으로 만여 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위에선 그를 나비 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채집한 나비를 볼 때마다 점점 더 나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제는 나비와 더불어 자연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겸허한 자세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나비 표본으로 진열된 그의 거실은 마치 각종 나비를 전시하고 있는 나비 표본 박물관을 연상케 합니다. 김정환 씨는 이 나비를 채집한 장소별로 같은 종류별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발견한 나비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사는 나비인데 울릉 여기까지는 산제비 나비라고 이제 이 학명이 붙여져서 불러왔던 나비입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식기와 분포 조사 여러 가지 지질학적 문제까지 고찰해서 이걸 분류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신종, 특히 울릉도 지역에만 있는 울릉 산제비 나비라고 우리 이름을 붙이고 학명으로서는 빠필리오 나리엔시스 킴, 네 이렇게 이제 학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꼬리에 선생님 이름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처음으로 신종을 발견해낸 사람은 뒤에 자기 이름을 붙게끔 명명자의 이름으로서 붙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는 나비를 보게 되면 뭐 아름답다는 걸 먼저 느끼게 되겠죠. 또 깨끗하다, 또 아름답다 하는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 나비의 유심히 관찰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려서 국민학교 때 뭐 곤충 채집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뭐 유난히 이제 곤충 채집을 좋아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나비가 저한테 상당한 이 원망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입학 시험을 사흘 이제 앞두고 발표 날을 사흘 앞두고 우리 집 정원에 나비가 한 마리 이제 들어왔는데 뭐 저 나비를 보고 나서 저 나비가 날아가면 내가 중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안 날아가주면 중학교 시험에 붙는 거다. 이렇게 어린 마음에 뭐 하나의 어떤 그 나비의 대상을 가지고 뭐 소원을 빌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틀간은 꼼짝 않고 있다가 발표 하루 전날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날아간 그때의 마음이 항상 그 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집안뜰로 날아든 나비 한 마리가 그에게 작은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한때 날아가 버린 나비가 이제는 김정환 씨의 둘도 없는 다정한 벗으로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환 씨는 그에게 나비가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베란다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나비의 생태를 직접 확인하고 하루하루 생태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비의 먹이도 직접 기르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나비에 대한 애착이 강한 김정환 씨는 전국 곳곳으로 나비 채집을 다녔는데요. 나비의 지역적 특성이나 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가 다녀온 곳을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비를 채집하고 나면 채집한 날짜나 채집 장소 등을 일일이 기록해서 표본을 해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10년째 산과 들을 찾아 헤매며 수집한 나비를 중심으로 작년에는 한국산 나비의 분포 분석이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뭐 나비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색상을 나타내는 것이 날개에 비늘가루가 묻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보면 우리가 이 기와 지붕 같이 기와를 올리는 것 같이 여기 아주 이 섬세한 모자이크 형식으로 비늘가루가 붙어 있죠. 이것이 이제 살아의 생물이니까 이 표본을 만드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300년 이러는 이제 이 방법이 있는데 우선 아닙니다. 이 건조 표본입니다.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이 표본판에다가 아까 뭐 보셨겠지만 그 건조시켜서 한 20일 표본판에 해놓으면 그게 건조가 자연히 됩니다. 이대로 보관하면 여기에 습기나 그 외에 이제 다른 종이나 같은 벌레가 먹질 않으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개 쪽에는 괜찮은데 이 안에 이런 데는 저 뭐 미생물이 침범하거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알코올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알코올은 전혀 쓰지를 않고 다만 이 표본암에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표본암이 주로 오동나무 상자입니다. 오동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네, 습기 제거하고 또 저음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동나무 상자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쉽게 이 나프탈린 같은 것을 여기서 약품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은 물론 사업 일로 다닐 때도 승용차 속에 늘 등산화와 표본망, 채집 도구를 싣고 다니는 그는 나비를 기절시켜 살아있는 나비를 표본하는 비결은 결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나비 채집에 일단 한 발 들여놓으면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고 하면서 은근히 나비 채집을 권유하는 나비광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나비 종류가 참 많은데요. 한 200여 종 된다고 하죠. 이 김정환 선생님께서는요, 이 나비에 관한 또 책자를 얼마 전에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취미 백선을 수채화 그리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 수채화 좀 더 수준 높게 그리기 위해서 어떤 지침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풍경화의 구도, 원근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풍경화의 원근이나 구도 관계는 제가 어떤 책에서 봐서 한 게 아니고 한 1년여 이 야외 수채화를 따라다니면서 실제 초보자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이거 모든 거의 공통점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기준치를 잡아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야외 나와서 실내 정물 걷지 않아서 야외 나와서 너무나 큰 면적을 광범위한 그 대상을 한 폭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원근을 제일 파악하기 힘든 것은 언제든지 구도를 잡을 때 태양을 바라보는 쪽에 앉아 있으면은 눈도 시리고 금방 피로가 와서 그림도 그리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면 태양을 피하는 쪽에서 구도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초보일수록 대상을 크게 잡지 말고 우선 구조물, 집이나 나무나 어떤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이런 큰 물건을 먼저 큰 구조물을 앞에 놓고 그 틈과 사이에 원경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먼저 뒤부터 그려서 나무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고 자동차고 그려놓고 앞으로 점점 나와서 그리면은 뒤 설명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앞은 거의 사진같이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원근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초보자들은 근경에 신경을 쓰고 먼 거리는 나중에 처리하는데 제가 잠깐 이따 그 실지를 붓으로 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먼데 있는 걸수록 먼데 작은 걸수록 먼 산일수록 되도록이면 큰 붓을 사용하십시오. 가까운 데 있는 물건일수록 작은 붓을 사용하십시오. 먼데 있는 것을 작은 붓을 사용하면 자꾸 설명이 돼서 저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자동차의 백밀러까지 그립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은 그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앞에 있는 자동차는 백밀러는 그냥 창문도 안 그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되죠, 상황이.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먼 데일수록 색을 죽이고, 죽인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색을 너무 밝은 색, 톤이 높은 색은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일수록 밝고 경쾌한 색을 사용하면은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강의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그림을 그릴 때요.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구도 잡는 게 또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야외에서 나와서 그릴 때 피해야 할 구도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야 될 것은 네. 내 앞에 네. 정면에 뭐 전주가 저렇게 지금 또렷한 전주가 하나 중간에 있다든가. 근데 그쪽이 네. 참 좋은데 전주가 또렷하다. 저 앞에 있는 나무처럼 중간에 나무가 아무리 좋지만 정면 화면을 자르는 나무가 2개가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나무를 네. 작가 임의로 조금 옮겨 놓든가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런 네. 구조물들은 네. 또 아주 조용한 풍경 속에 뭐 전혀 그 풍경과 맞지 않는 어떤 네. 커다란 트럭이 하나 서 있다든가 네. 뭐 고급 승용차가 거기 하나 있다든가 하는 것은 네. 그 자연과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은 빼내도 괜찮습니다. 임의의 예, 임의로 네. 빼내서 옮겨야 그 자연이 더 네.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인위적인 물건이 그 자연과 맞지 않는 물건을 좀 빼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풍경화 그릴 때 또 원근감이 중요할 텐데요. 조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원근감을 잘 나타내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죠. 네. 예, 야외에서는 이 물 마르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지금 금방 붓 내려갔다 온 사이에 종이는 네, 말라가지고 얼룩이 네, 그러네요. 마음대로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 마르는 관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야외 풍경화에서는 하늘이라는 면적은 그냥 하늘이 아니고 이 네. 바닥과 산과 들을 보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네. 하늘은 파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늘 칠하지 말고 밑 그림을 보조하는 공간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늘이 이렇지 않아도 이 그림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멀리 여기 지금 그런 산이 없는데 가장 멀리 있는 산일수록 하늘색이 짙은 네. 멀리 있는 산일수록 짙은. 하늘색에서 조금 짙은. 예. 멀리 있는 게 더 짙은 색으로 표현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하늘색 지금 이 색과 네네. 비슷한 색으로 돼 네, 있죠. 네네. 멀리 있는 색은 멀리 있는 산은 이와 같이 네. 뚜렷한 명암과 네네. 형태가 잘 안 보이고 네. 그 선이 네. 하늘과 있다 이 하면서. 산 경계가 네.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이것이 뚜렷하면은 이 산을 오려다 놓은 것 같이 네. 되거든요. 이 색깔 쓰는 법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은 배울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자주 접하고 네. 글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도 또 꼭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뒷과 앞것이 시간이 없어. 물이 네네. 마르기 전에 하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별 차이가 네. 없어지죠. 네네네. 물이 흘러서. 예, 그러나 조금씩 마른 다음에 맞춰 나가면은 그렇게 네. 이게 또렷하게 나오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높이입니다. 풍경에서 보통 눈높이가 그림의 중앙을 네. 오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네. 중앙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눈높이가 될 만한 이런 위치가 되거든요. 예, 예, 예. 이때 대개 이런 정도의 이 눈높이 선의 수평선이 높이가 이쯤 되는가 아마 이쯤 되는가 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정중앙으로 나누면은 화면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네.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네. 이상덕 선생님께서요 원근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주셨거든요. 정말 원근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이 이렇게 작품을 완성해 놓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다니시면서요 작품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지도도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먼 산은 항상 색을 죽여서 이게 날아다니고 막 네. 그리고 중간쯤에는 이런 연두색 계열이 밝은 색이 있어도 좋지만은 먼 데는 안 되고 그리고 앞에는 좀 강한 선들이 있었으면은 굉장히 앞겉을 텐데 여기나 색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만 네. 잘 맞추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또 어디 그러면 한번 자신 있게 들어봐요. 여기는 이쪽으로 아주 가볼까요? 딴 서재보던 집을 참 잘 그렸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집이 또렷하게 나타나려면은 집 뒤 산들이 사실은 진하거든요. 여기를 좀 조금만 더. 진하게
진하게 하면은 집이 뚜렷하고 산이 진할수록 멀리 가거든요. 좀 진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런 나무는 좀 성성껏 성의 있게 좀 그려야죠. 이렇게 만들지. 이것도 나무를 잘 정성껏 좀 진한 색으로 하고 이런데 문이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좀 진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지붕도 아무리 이런 진한 색이라도 햇빛이 들어온 때는 조금 밝고 햇빛이 안 들어온 쪽은 좀 어둡고 그런 것을 꼭 구분해야죠. 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니까요. 생생한 초대 작가분들의 현장 강의 들어보니까 한결 그림 그리는데 자신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또 저쪽은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김병찬 씨. 네, 이렇게 강의도 듣는 가운데 이제 그렸던 그림들 차차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완성된 그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쪽이 아직 안 되신 이제 오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걸 그리신 거예요? 이쪽 풍경을 그렸어요. 그림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오늘 이거 그리신데 얼마 걸리셨어요? 2시간 걸렸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이쪽에 놓으시고요. 네, 지금 이제 그림들이 다 모아졌는데 박상윤 선생님께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그림들 보시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전부들 열심히들 아주 성실하게 그려주셨는데요. 네네. 각자 뭐 구도는 흩어져서 그리셨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것 자기 객상에 맞는 그 구도들을 열심히들 그린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게 잘 되고 못 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잘 된 작품이라면 어떤 건지 좀 한 석 점 정도 뽑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네, 어쨌건 뭐 저 여기서는 지금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걸 좀 떠나서 어떤 테크닉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의껏 그린 그림들 그리고 조금 그 공부하는 자세가 확실한 그림들 그걸로 석점을 뽑는다면은 지금 우선 첫 번째로요. 이건 그 테크닉과 성실도를 아주 그 겸비한 요 작품이 우선 첫 번째고요. 기법이 좋습니까? 네, 성실히 그리고 또 많이 그려본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구도도 안정적이고요. 네. 그다음 또 어느 작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른 작품들도 잘 그린 게 많은데 우선 두 번째는 여기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열의도 있고 처음서부터 아까 그 스타트 할 때서부터 이 끝맺음까지 한눈 팔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그린 그림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물레방아 그림이군요. 그리고 또 한 점 더 뽑아주신다면은? 요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려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그리는 자세로 봐서는 가장 그 최고상을 받을 만한 분이죠. 어떤 겁니까? 원숙하지는 않지만 요 가운데 그림이요. 이 그림입니까? 네,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눈치 여부 보지 않고 자신의 그 있는 실력껏 아주 한껏 그 실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마추어인들의 그 수채화 그림 하시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배우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석점을 박상윤 선생님께서 뽑아주셨고 저쪽에 어린이 그림도 아까 이상덕 선생님께서 계속 심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린이 그림은 어떤 게 잘 되는지 한번 좀 우리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자, 어린이들 그림 아무래도 좀 어른들과 틀리군요. 어떻습니까, 어린이들 그림은요? 네, 어린이 그림은 우선 아까 이몽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파레트가 너무 바짝 마른 그 파레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감이 제대로 풀질 않아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은 물감을 좀 곧대곧대 짜서 진한 색은 짜서 썼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아동스럽고 어린이스럽고 또 회화적인 것을 몇 편 뽑았습니다. 이 그림 그린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윤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석점의 그림을 그리신 분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들이 간단히 시상식이라고 할까요? 이 취미 백선에서 마련한 그런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그림 잘 그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기본에 충실하게 그려주신 석점 그림의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가까이 나오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잘 그렸는데 어떻습니까? 이쪽은 뭐 아까도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그림 그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림 마음에 들었습니까? 예, 즐겁게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그림 하루 그려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상쾌하고 안에서만 있다가 밖에 보니까 좋네요. 대개 그림 그려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림 그리고 들어가서 집에 걸어놓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줍니까? 아주 대체로
남 안 주는 편이에요. 네. 아까 참 안정적으로 잘 기본에 충실해서 그렸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그려주셨다고 하셨고 또 이쪽에 계신 저 김 선생님이 워낙 뭐 그림 많이 하시니까요. 자, 이분들께 저희 취미백선에서 뭐 간단합니다. 시상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기념품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홍영숙 아나운서가 차례차례 전해주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그림 이제 내려주시고 기념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먼저 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운데 계신 주부도 늘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계시고요. 또 바쁘시더라도 계속 좋은 그림 많이 그려주시고 또 자랑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선물 준비된 거 이제 지금 차례차례 전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누구랑 함께 그리러 나왔습니까?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과 함께 그리러 나왔고 그림 자주 밖으로 그리러 나옵니까? 아니요. 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래, 저쪽에는 우리 몇 학년이죠? 중3인데요. 중3이면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그림 그릴 시간 없지 않아요? 네. 그냥 가끔. 오히려 그림 그리려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죠? 네. 자, 우리 저 홍영숙 언니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차례차례 오늘 기념품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고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하십시오. 그림 잘 그려서 이렇게 받아놓으라고. 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전해주고요. 네. 자, 오늘 홍영숙 아나운서도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미백선 오늘은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처칠이 그랬다고 하죠. 이 그림이 없으면은 삭막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만큼 처칠은 그림을 사랑하면서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건전한 취미생활, 뭐 특별히 뭐 미술, 음악 따로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느 취미생활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또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취미백선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